북중러가 밀착하고 있습니다. 신냉전 구도가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상황은 구자원 부장과 장유미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다음 주에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북중러 3국 정상의 자리 배치를 공개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He'd like to meet with me. He didn't want to meet with Biden because he had no respect for Biden. 他们是俄罗斯总统普京、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 저희 방송 직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었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방금 전 중국 텐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구자원 부장님. 네. 텐진에 도착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일단 북경으로 바로 가지 않고 텐진에 간 것은 앞으로 이 러시아와 북한이 경제 협력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텐진하면 이 상당히 이게 공업지구가 잘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텐진에서 어떤 그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관계가 단순히 이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이 경제 협력 관계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아닌가 이런 이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예, 장윤 변호사님. 네. SCO 정상회의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는 중국이 주도하는 어떤 국제 기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C 정상회의에 참석 후에 열병식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지금 푸틴이 텐진에 도착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북중러의 어떤 그 공고한 연결고리가 탄탄해지는데 짚어주신 대로 이 부분이 어떤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또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세계 체제에 같이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상당히 좀 가미된 행보라고 풀이됩니다. 네, 스튜디오에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모셨는데 센터장님, 네. 김정은은 그러면은 중국에 언제쯤 도착할 걸로 보십니까? 예, 사실 이 정찰 위성이라든지 정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움직임이 포착될 수도 있을 텐데 아직 출발했다는 소식이 안 들리고 있거든요. 이제 2019년 2월이었죠. 김정은이 베트남으로 열차를 타고 이동했었잖아요. 60여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는 새벽에 이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동하는 출발 자체가 포착이 안 됐었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이제 이동하는데 한 20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3일 날 행사 참석하려면 아마도 조만간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북중러 정상이 한 프레임에 담기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걸 건데요. 이번 전승절 자리 배치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시 주석 오른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섰는데 이번에는 좌 김정은, 우 푸틴이 된 겁니다. 센터장님, 그런데 이 자리 배치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2015년, 10년 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 주석 왼편에는 전 주석들이 배치가 됐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김정은을 왼쪽, 그러니까 좌정은 우 푸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 시 주석이 김정은을 초청하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아마 북한 측에서 그런 요청을 했을지 또 러시아 측에서 의견을 제시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북중러 정상이 그야말로 1959년 이후에 처음으로 전 세계의 얼굴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 명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보여주는 상징성이 적지 않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 걸 염두에 둔 좌석 배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북한이 양자회담만을 고수해온 이유가 국제무대에서 의전 서열을 자신들 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참석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시점으로 보면요. 한미, 한일 정상회담 직후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는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이 실용 외교,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일 관계 또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였고 사실 그 회담에서 김정은과 관련된 대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 원하지 않는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북한은 비핵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북미 간의 이 회동,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김정은이 좀 힘이 더 필요하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를 봐주고 있으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미국에게 명확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또 김정은 뒤에서 뒷배를 봐주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 지원 이런 것들을 이번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그동안 러북 관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이 북중 관계를 좀 더 이번에 복원하고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워낙에 좀 비밀리에 모든 것이 보안으로 둘러싸여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과연 김정은은 그럼 중국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갈까? 네. 비행기를 탈까? 뭐 배를 탈까? 기차를 탈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뭐 배를 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둘 중에 하나죠. 참매 1호라고 하는 1호기. 1호기를 탈 것인가? 아니면 태양호라고 이름 붙여진 특수열차를 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동안 김정은이 본인이 집권 이후에 중국을 4번 방문했어요. 2018년 이후에. 예. 그중에 2번은 비행기를 탔고 2번은 열차를 탔습니다. 예. 이번에는 뭘 탈 것인가? 분명치 않지만 이제 증거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신의주와 단둥, 다시 말하면 북한 중국 접경 압록강의 단둥에 보면 중리엔 호텔이라고 있어요. 이 신의주가 그냥 정면으로 보이고요. 예. 그 위에 올라가면 열차가 건너편에서 건너오는 것을 그대로 관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호텔 외국인 투숙을 일단 받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열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안전 문제입니다. 참배 1호가 너무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굉장히 시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출발할 수 있는 걸 보면 예. 아마도 열차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한미일 협력에 맞서서 북중러가 본격적으로 뭉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전승절 행사의 하이라이트 열병식에서 첨단 무기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无人艇，无人艇，大家伙，无人艇！我靠，这是露出来的！我靠，这是露出来的无人艇！打赢未来战争的强大能力。 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감싸지 않은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핵 탐지가 가능한 무인 잠수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네. 사실 이거를 의도적으로 노출했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 과거와 달리 이 무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타격할 때도 무인기가 대세를 이루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서 나가는 드론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전차라든지 각종 타격 무기들이 무인화되고 있고 지금 보여주신 이제 물속에 잠기는 잠수정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핵 탑재가 가능하도록 하면 일종의 SLBM, 핵 공격 잠수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보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한국과 미국, 조선 분야의 어떤 부활을 위한 그런 협력을 다짐을 했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조선 역량, 잠수함 제조의 역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을 압도하겠다. 실제 시진핑 주석이 내놓은 게 중국몽 2049년까지 미국을 밀어내고 제1의 군사대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진핑의 꿈이기 때문에 예.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그 강력한 무기, 미국을 향한 우리의 대비태세, 압도적인 태세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상, 갈등 속에서도 중국이 우위에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중국 전승절이라는 행사는 중국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니까 각 국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북한에 우리가 집중해 본다면 북한 김정은은 방중을 앞두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숨진 장병들의 유족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단 목소리 듣고 이걸 왜 연 걸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귀중한 그들의 생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유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속죄합니다. 그들이 바란 대로 내가 유가족들, 저 애들을 맡겠습니다. 우리는 그 거리의 이름을 우리 군인들의 별처럼 빛나는 위운을 칭송하여 샛별거리로 명명하자고 합니다. 요건 센터장님께 여쭤보기 전에 제가 구장부장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네. 뭐 북한 관련해서 취재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 김정은이 어떤 육성연설을 공개한다? 이거는 뭐 예정된 거거나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내 그리고 대외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저기에 참석한 분들은 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유가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 사망한 유가족들을 끝까지 챙기겠다. 그러니까 대내 메시지가 저 그 육성 연설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런 장면을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대외적으로 특히 그 파병을 받은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이 되다 보니까 유가족이 이렇게 많다.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 우리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보답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저 그 육성 연설에 담겨 있기 때문에 대내 결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파병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 북한 장병들의 희생에 대한 이 첨단 무기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암묵적인 요구가 저 육성 연설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궁금했던 것은 만약에 러시아에 청구서를 들이미는 차원도 있다면 희생자를 굳이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국정원이 판단하기로는 북한군이 한 600여 명 전사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거 한 340여 명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예, 그건 뭐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억압과 통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명분 없는 전쟁에 가서 목숨을 잃는 것, 또 다치고 불구자가 되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렵거든요. 예. 김정은으로서는 그게 가장 고민스러웠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파병 이후에 수개월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파병 자체를 감추고. 근데 이젠 더 이상 감추기가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오히려 자기의 업적으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을 앞두고 이 평양을 비워야 됩니다. 내부 동향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내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알 거예요. 정확한 피해가 러시아가 더 잘 알겠죠.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러시아의 영토 쿠르스크가 침략당한 것은 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는 러시아와의 한 몸이 된다고 하는 모습을 분명히 좀 보여줌으로써 이번에 푸틴을 또 만날 텐데 푸틴과의 그런 확고한 그런 이 강력한 동맹, 혈맹의 의지를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을 견제하고 예. 미국으로부터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함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3.7%로 2%인 우리나라보다 앞섰습니다. 센터장님,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실제로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전쟁 특수를 늘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저는 분명히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2년 2월 24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쟁이 발발을 했고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예. 푸틴이 김정은의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북한이 러시아의 군수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가 월등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설업이에요. 건설업은 뭐냐면 김정은이 2021년 8차 당대회를 하면서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 발전 계획입니다. 지방마다 건물들을 막 지어대고 있거든요. 이게 원산 갈마지구도 그렇고 건설업의 이 증가 이것이 결국 3% 이상 우리보다도 이 높은 그런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쟁률의 이 혜택을 주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 네.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